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태규입니다. 오늘은 7, 8월 이제 문제풀이 개강반입니다. 개강반이라고 뭐 별다르게 다를 건 없고요. 오늘 이제 첫 주부터 8주차까지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건데, 1주, 2주, 3주는 신간 내용 묶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간 내용 묶어서 나가는데 그 문제풀이 내용이 똑같은 건 아니니까요. 부분적으로 항상 제가 문제를 만들 때 기본 원칙은 50%는 전년 거 쓰고 50%는 새로 만들고 이런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문제까지 같이 곁들여서 보셔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제가 다른 서적들은 사지 않으시더라도 이 비아북에서 나온 역사교실 그거 하나는 좀 사서 좀 읽어보십사라고 말씀드렸었죠. 지난달에요. 그러니까 아마 사서 읽어보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읽어보시면 시험 문제 많은 부분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첫 주 역사교실, 역사에서 배우고 삶으로 가르치는 이라는 책이요. 역사교사 모임에서 만들어낸 그 책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갈 문제풀이 프린트는 대략 그런 형식인데요. 읽어봅시다라고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특히 이제 신간에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모르실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좀 앱스트랙트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은 기출문제를 한번 다시 볼 거예요. 기출문제를 본다라는 말은 답은 이미 다 나눠드렸으니까 의미가 없어요. 해설하는 게 해설하려고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주제와 연관해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고 어떻게 변형될 수 있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집어넣어놨고 맨 뒷부분 넘어가 보시면 이제 형성평가 형태랑 실제 시험 형태랑 조금 섞어놓은 그 중간쯤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그렇게 좀 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별도로 제가 읽을 시간을 따로 드리지는 않을 텐데요. 다음 주부터는 수업 시작하고 나서 제가 한 20분 정도는 드릴게요. 그러니까 9시부터 9시 한 20분 정도까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간단하게 답 써보는 연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읽어가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오늘부터 하게 되면 문제풀이는 이렇게 프린트만 딱딱딱 나가니까요. 시간이 좀 남으실 거예요. 이제 3, 4, 5, 6월 달처럼 시간이 타이트하지 않으실 거거든. 그러니까 늘상 그래왔듯이 당일 수업, 당일 복습을 기본 원칙으로 삼으시고요. 그럼 수, 목, 금, 토 빼고 며칠 남아? 수, 목, 금 4일 빼면 3일 남잖아요. 이제 쉬시면 안 되는 거 알죠? 하루씩 통으로 쉬면 안 된다고. 응? 이제 그때 좀 피곤하실 때 한 반나절 이렇게 나눠 쉬셔야지 하루를 통으로 빼서 쉬시면 안 되고요. 교회, 절, 무슬림 사원 이런 데 다니시면 안 돼 이제. 아시겠죠? 주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댁에서 온라인 예배 하시는 거 부처님도 이해하실 거고 알라도 이해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사람 많은 데 가지 마시고 또 교회 가시더라도 뭐 각자의 신앙심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제 기준에서는 교회보다는 시험이 더 먼저거든. 적어도 6개월 동안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겁니다. 5개월 동안 교회 안 가고 그 시간에 공부한다 그러면 잘했다 그러시지 신앙심이 떨어진다라고 말씀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잘 활용하셔서 일요일 같은 경우도 예배 다니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일요일 때도 공부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3일 가운데 하루는 무조건 교육학을 투자를 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나머지 이틀 같은 경우는 개론서요. 상반기 때 보셨던 개론서. 그 다음에 한자 사료 부족하신 분들은 한자 사료. 그 다음에 또 동사항사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부족하다 하신 분들은 개론서를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터디는 일주일에 한 2번 내지는 3번 정도 하는 거 그렇게 권장해 드리는데요. 만약에 짝 스터디고 합이 굉장히 잘 맞는 친구다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하셔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암기 스터디를 돌리시는 게 합리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본인하고 잘 맞는 사람 한 사람을 골라서 해당 수업 내용 당일날 당일 복습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론서를 만약에 스터디를 또 돌리고 싶다거나 기출을 스터디로 돌리고 싶다거나 하실 경우에는 일요일 같은 경우나 또 토요일 수업 끝나고 나는 오후 부분을 활용해서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서너 시간 정도 이렇게 잡아서 굴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스터디를 하냐 안 하냐 필수적인 문제는 아닌데요. 저는 가급적이면 짝터디는 7월 달부터는 굴리라고 말씀드립니다. 7월 달부터는 무조건 암기하는 스터디는 하나쯤은 있어야 됩니다. 가끔씩 이렇게 공부를 혼자 외롭게 독고다이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에요. 대한민국에 지금 어느 입사시험이나 어느 고시학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혼자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는 회사를 들어가기 위한 입사시험 준비 과정에서도 전부 다 스터디를 하는 마당인데 나는 그런 게 안 맞아요. 안 맞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가급적이면 사람을 찾아서 암기 스터디를 돌려보실 것을 강력히 권고해 드립니다. 특히 작년에 1점 내지는 한 문항 이 정도 차이로 떨어지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요. 네,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더 그보다는 안정적인 점수로 합격을 하셔야 될 테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도 꼭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스터디 지원 신청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따로 스터디를 꾸리지 못하신 분들은 남으셔서 같이 한번 스터디 만들어보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때문에 4인 정도 만들어야 되겠죠. 스터디를 할 거라면. 근데 움직이는 편의성을 생각을 하면 짝터디가 제일 좋기도 해요. 잘 맞는 사람 짝 하나 골라서 둘이 아무 장소에서나 이렇게 스터디하기 굉장히 편하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업 이외 공부 방법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요약해드리면 일주일 가운데 쉬는 날을 통으로 하루 쉬지 마라. 종교활동은 잠시 멈춰도 좋다. 두 번째, 스터디는 짝터디 같은 경우를 권한다. 특히 암기 스터디는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맘때쯤부터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두 가지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럼 프린트 한번 보겠습니다. 예, 1강 역사교실 역사에서 배우고 삶으로 가르치는 이라는 책입니다. 먼저 처음에 읽어봅시다 라고 쓰여있죠? 그죠? 네, 첫 번째 제목이 뭐 들어가 있나요? 첫 번째 제목이요. 다 같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네, 그 말은 민주주의의 발전 또는 민주주의의 유지에 무엇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역사교육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기여해야만 하는가?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역사교육 관계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주주의의 발전에 어떻게 역사교육이 기여할 건가라는 부분을 물어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고 뒷장 보시면 두 번째 제목이요. 2. 서울 경기도교육청의 민주주의 역사교육이라고 나오죠. 네, 비단 두 교육청에서만 시도하고 있는 건 아닌데요. 두 교육청이 발원지가 됐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역사교육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내용들로 민주주의 역사교육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가 왜 논쟁적 역사 수업인가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최근 2017년부터요. 2020년도까지 역사교육 연구지나 학회지, 특히 4대 학회지라든가 역사 교사들의 교직 실천 모임에 관한 곧 역사 교사 모임 안에 들어와 있는 역사교육 개간지, 최근 3년 동안 가장 많은 논문 편수와 글을 자랑하고 있는 글의 주제가 이겁니다. 논쟁적 역사 수업이죠. 그래서 2021학년도 문항으로 기출되기도 했고요. 올해도 말뚝형 문항입니다. 말뚝형 문항이라고요. 무조건 나오는 문항입니다. 무조건 내릴 수밖에 없는 문항이고 무조건 나오는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논쟁적 역사 수업의 의미, 논쟁적 역사 수업의 대두 배경, 논쟁의 의미와 논쟁적 주제의 특성, 역사의 다원성, 해석의 다양성, 논쟁적 역사 수업의 절차, 이런 부분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정확히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정확히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구체적인 항목들은 읽어나가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 뒷장 한번 넘겨보시면 소주제로 논쟁 수업은 이렇게 준비한다라고 들어가 있죠. 그죠? 네, 실제로 그건 책에서 베껴온 건 아니고요. 현장 교사분의 그 수업 사례를 녹화했었는데요. 그 역사 교육지에 실려 있는 글이거든요. 그 글인데 그게 한겨레 신문에도 실린 바 있어서 한겨레 신문 내용 가운데 일부를 좀 긁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명의 역사 교사가 있어요.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두 명의 역사 교사가 실제 논쟁식 역사 수업과 연관해서 굉장히 많은 글들을 발표하고 있고 또 일정 연수의 강사로서 일정 연수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로서 학교 현장 교사들에게 굉장히 많은 강연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제시하고 있는 강땡땡 선생과 서땡땡 선생인데요. 어차피 강화정 선생 같은 경우는 하도 이름을 많이 들어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교 가셔도 이름 말해도 상관없는데 서동욱 선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이름을 들어볼 편은 아니기 때문에 강화정님, 그 다음에 서동욱님 이런 분들이 논쟁적 역사 수업을 이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연배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저보다는 어려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좀 준비했고요. 뒷장 한번 또 넘겨보시면 시험 문제에 해당하는 주제별로 지금 드러났는데요. 첫 번째가 논쟁적 역사 수업의 분류, 그다음 맨 아래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논쟁적 역사 수업 구성 시 유의점, 세 번째 보시면 논쟁적 역사 수업의 실천에서 상대주의와 평가의 문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맨 아래 주제가 시험 문제 기출됐던 부분이거든요. 극단주의의 사례, 그와 연관한 2021년도 문제로 기출되었던 부분이었죠. 이따 읽어 나가면서 뒤에 기출 부분도 함께 봐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센스를 갖추신 분들이라면 세 번째 게 나왔으니까 김쌤 두 번째 거 논쟁적 역사 수업 구성 시 유의점이라든가 첫 번째 거 논쟁적 역사 수업을 분류하는 거 그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응? 그러라고 그렇게 제목을 달아드린 거니까. 맨 뒤에 보시면 6페이지에 논쟁적 역사 수업의 분류, 그래서 아직 통일이 되지 않았다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수업 방법에 대해서 통일되지 않았다라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좀 물어보기 어렵겠지만 앞에 들어가 있는 논쟁적 역사 수업의 분류 기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따로 물어볼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기출 문제 들어가 있고요. 그 유형에 해당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좀 뒤에 넘어가면 이제 오늘 나갔던 문항 사례들 들어가 있습니다. 답안지는 문제 풀이 때는 안 나갑니다. 알고 계시죠? 또 무리하게 요구하셔서 답 나눠달라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그때그때 잘 받아 쓰시면 되겠습니다. 답 대신 길지 않아요. 길지 않은 답들이니까 받아 쓰실 만할 겁니다. 못 받아 쓰셨으면 옆 사람한테 좀 같이 보여달라고 하시고요. 또 나중에 앞에 오셔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답은 원칙적으로 답안지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 1페이지입니다. 역사교실, 역사에서 배우고 삶으로 가르치는 이라는 부분이네요. 첫 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역사교육 쪽에서 민주주의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가라는 그 배경에 관한 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국정화 반대운동이 다양한 대안 논의와 쉽게 접목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교육계와 역사계가 역사교육을 민주주의 교육 차원에서 재구조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진행한 결과이기도 했다. 역사학계에서는 2012년 전국 역사학대회 주제로 역사학과 민주주의를 채택했고 민주주의 역사를 통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려 했다. 14년에는 국가 권력과 역사학을 대회 주제로 선정해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성명을 채택했으며 15년에는 역사학과 역사교육의 소통을 공동 주제로 삼아서 역사교육의 전문성과 교육의 주체, 또 전문성, 주체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문제를 토론했다라고도 쓰여 있네요. 핵심은 그거잖아요. 첫 번째 문단의 핵심은 무슨 운동 플러스 무슨 운동? 요약을 해보면 국정화 반대운동 플러스 무슨 운동? 어디의 운동이냐고. 범국민적 운동이죠. 국정화 반대운동 플러스 범국민적 운동이고요. 학계 차원에서도 전국 역사학대회에서 꾸준하게 그렇게 국정화 반대를 위한 시도를 해왔다라는 부분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민주주의가 이렇게 성장하거나 발전할 수 있었던 데는 민주주의와 연관한 부분, 논의들이 이런 것들의 논의들이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 안에는 부정할 수 없을 듯이 국정화 소동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국사교과서를 국정화시키는 소동 문제가 첫 번째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여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역사학 단체 내부에서도 체계적인 연구들을 쌓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과 결합했다라는 거지. 이렇게 범국민적 운동으로 활성화됐다. 아시다시피 촛불 시위, 그러니까 박근혜 퇴진 시위를 하게 될 때 가장 첫 번째 내걸었던 구호이기도 했었잖아요. 뭐 반대? 국정화 반대, 이런 부분도 내세우기도 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맨 첫 번째 문단 맨 끝에 부분에 범국민적 반대운동의 도화선 같은 역할도 했다. 그러니까 촛불 시위의 도화선이 됐다라는 말도 써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교사 측면의 노력인데요. 교사 측면의 노력이요. 이렇게 묶어서 쓰고 있나요?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묶어서 교사 측면의 노력입니다. 역사 교육을 통해 민주주의 교육을 실천하려는 시도는 더 활발했다. 2008년
명바이가 금성, 근현대사 교과서를 강제로 수정하고 이에 굴종한 일부 보수 교육감들이 교과서 재채택을 강요한 사태를 경고하면서 뭐 아시다시피 경남, 북, 부산, 대구 일부 교육감들이었습니다. TK 교육감들이죠, 주로. 역사 교사들은 국가 권력에 역사교육 침탈에 맞선 대중운동을 진행하며 역사교육의 민주주의 교육을 실천하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전국 역사교사 모임은 여러 차례 국가주의 교육의 대안을 탐색하라는 주를 설정해서 참교육 실천대회를 치렀으며 그거 하나 좀 기억해 두셔. 교육 실천대회? 참교육 실천대회요. 역사교육연구소에서는 역사교육의 민주공화국의 시민형성을 추구한다는 취지 아래 국가주의 역사교육론을 거부하고 역사교육 내용과 수업방법론을 새롭게 구성하려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거 키워드가 나왔죠. 거기 무슨 주의 역사교육이라고요? 국가주의 역사교육. 제가 유튜브 촬영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사교육 목적론 부분을 둘러싼 논의 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바람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러티브가 이렇게 두 가지 내러티브가 있겠지, 그죠? 만약에 폴리보컬이다 그러면 다양한 음성이다 그러면 이게 국가적 내러티브가 있겠고, 그죠? 또 개인적인 내러티브가 있을 수 있겠죠. 민족적인 내러티브가 있다면 이건 지역적인 내러티브가 있기 마련일 테고요. 민족적 내러티브와 지역적 내러티브죠. 그런데 이제 국정화도 그렇고요, 국사 교과서도 그렇고요. 대체적으로 다 이런 부분의 내러티브들이 지금 강제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뭐 후진국 할 거 없이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바람 가운데 하나가 역사 교육의 목적을 정당화하는 논의로 항상 국가주의라는 걸 내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해당 국가나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라든가 또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서라든가 또 문화유산의 전승을 위해서라든가 뭐 이런 부분의 역사교육 목적론들이 대부분 다 이런 기치 아래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던 것들입니다. 국가주의라는 기치 아래서 움직여지고 있던 거라고요. 이 국가주의에 반대되는 말을 제가 유튜브에서도 학문주의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학문주의요. 그 누구의 사고방식? 역사가의 사고방식. 역사가의 사고방식. 이른바 와인버그나 드레이크 류와 같은 학자들이요. 물론 그와 좀 결을 달리하는 랩스틱이나 파파스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린다 랩스틱 같은 경우는 또 바튼 같은 경우는 학문주의적 역사교육 안에서 드레이크나 와인버그류의 사고 방식이, 그러니까 역사적 사고를 습득하는 것이 꼬마 역사가를 전문적으로 훈련시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실제 학생들에게는 지적인 사고 활동도 중요하지만 어펙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어펙션. 정서적 측면, 이른바 공감 능력이라든가 지지 능력,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될 태도 가운데 하나다라는 걸 언급함으로써 드레이크류의 역사적 사고 모델에 대해서는 다소 반대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다다음 주 시간에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게 될 텐데요. 좀 세밀하게. 어쨌든 지금 나왔던 용어 가운데 하나가 국가주의가 있었고요. 이에 대비되는 입장이 뭐라고요? 학문주의라고요. 자, 따라 읽어보죠. 국가주의 역사교육, 학문주의 역사교육. 21세기 역사교육을 둘러싼 방향 설정은 저 두 가지가 대립되고 있다고요. 자, 다시 한번요. 21세기 역사교육의 방향 설정. 학문의 구도가 무슨 대 무엇으로 나가고 있다? 국가주의 대 학문주의의 구도로 나아가고 있다. 국가주의 대 학문주의의 구도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저 내용 조금 잘 못 보신 분들은 이따가 쉬는 시간이라도 잠깐 들어가셔가지고요. 유튜브 컴이죠. 여기 김태규 전공역사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그 컨텐츠 내용 보시고 이렇게 습득하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빨라요. 혼자서 이렇게 막 뭔가를 정리하셔서 하시는 것보다는요. 유튜브 한 번 동영상 한 번 더 보시는 게 훨씬 더 반복적인 효과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빠뜨리지 말고 꼭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역사교육 찌개특강 하는 데서는 찌개특강 했던 내용 상업적으로 제가 올리려는 게 아니고요.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제가 이걸 임용 강의를 그만두더라도 외곽에서 이렇게 찌개특강은 계속해서 올릴 거예요. 해년마다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봐보셔. 거기서 몇 개나 나오는지. 응?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쪽으로 아는 사람도 많으니까 이런 부분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삐딱선 타지 말고 그냥 무조건 보시면 돼. 그리고 열심히 보시고 열심히 외우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네. 네, 세 번째 문단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역사학교와 역사교육계는 역사교육연대회의라는 협의체를 꾸준히 가동했는데 13년 교학사 교과서를 공동으로 검토했고 14년에는 역사교과서의 국정제에 관한 문제점을 공동으로 연구해 토론회도 열었다. 초등 교과서의 실험본을 함께 분석하기도 했고 국정화 로드맵 속에서 진행된 2015 교육과정 시안을 검토해 문제점을 정리하기도 했고 초등 국정교과서를 분석했으며 역사교육에 대한 UN 보고서의 의미에 비추어 국정제 문제점을 지정한 학술토론회를 조직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시험 문제 사료로 나옵니다. 사료로 역사교육에 대한 UN 보고서의 내용 말입니다. 이 책을 읽어봐도 그 부분이 잠깐 나오거든요. 김한정 선생님이 쓰신 시민교육을 위한 역사교육 이론과 실천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그 책 내용 안에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역사교육에 대해서 유엔에서 어떤 언급을 했었는가라는 부분이요. 그게 시험 문제 답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키워드는 이미 여러분이 다 외우고 계신 것들이에요. 비판적 사고겠죠. 비판적 사고. 그죠? 또 자료나 사료에 대한 분석이겠죠. 분석. 해석의 다양성이겠죠. 논쟁성이죠. 요 네 단어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해석의 다양성 또는 논쟁성, 자료에 대한 분석 또는 해석, 비판적 사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최근에 지금 강조되고 있는 내용들이 근데 그런 내용들을 이미 UN 보고서 안에서 지금 UN 보고서면 UN 산하기구는 어디였겠어? 국제교육에 관한 기구 유네스코였겠죠. 유네스코. UN 산하의 유네스코 협력기구 안에서 역사교육은 이래야 된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 관련한 내용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학술 토론회가 많이 조직이 되기도 했고 외부 문서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차원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 게 명박이 때부터 근해 때를 지나면서 이렇게 그죠? 국정화를 거의 기정사실에 두고 현대사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하려고 한 것이고 얘 같은 경우는 지네 아버지를 지금 재평가하는 시도 과정에서 다시 저런 국정화를 강행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었죠. 그런 비판을 무시한 채로 국정제를 계속 강행을 해나가고 있었는데요. 그 차원에서 이제 학계 내부에서는 학자들이 어떤 외부의 권력의 힘을 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한 채로 외부 학술기구의 강력한 힘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봤자 국제기구에 연대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했던 연대기구가 국제연합 산하의 유네스코 협력위원회라는 것이었고요. 그 유네스코 협력위원회의 몇몇 위원들이 역사교사 모임의 발제라든가 그들이 2,000명 이상 공동으로 서명했던 서명서 이런 내용들까지를 전달받으면서 한국의 국정제가 무리하게 권력에 의해서 강행되고 있구나라는 걸 전 세계 만방에 알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이 탄핵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할 무렵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을 무렵이었기 때문에 국정제는 좀 뒤로 밀려났고 또 국정제와 관련한 역사학계의 대응 논의가 얼마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국민들의 관심사에 좀 멀어나고 있던 상황이었었죠. 아무튼 탄핵 국면이 아니었다 치더라도 순순하게 국정제로 양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미 연합 산하로 그 안건이 넘어갔었고 연합 산하에서도 국제연합 회원국들 모두가 무리하게 한국에서 국정제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몇몇이 피를 보긴 했겠지만 희생을 당하긴 했겠지만 국정제를 그렇게 쉽게 강행할 수는 없었겠죠. 네, 그 내용을 지금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야 3당이 공동으로 추진한 국정화 금지 법안의 정식 명칭은 이것이다. 역사 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 어차피 이런 법안도 외워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는데요. 다양성이란 단어는 외워두셔야 될 것 같아요. 다양성이요. 역사 교과형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이요. 국정화가 역사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다양성을 저해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중립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 아래에서 역사 교과에는 국정도서를 금지하며 6조입니다. 역사 교과형 도서의 다양성 보장 및 검정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역사 교과형 도서 다양성 보장위원회를 국회에 추진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라고요. 그죠? 역사 교과형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사료로 나올 수 있겠죠. 사료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어떤 형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 과거의 과거의 사례를 한번 비추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저 뒤에 문제를 한번 봐보시죠. 기출 문제를요. 어디를 보시냐면 10 프린트 15페이지 보시면 되겠는데요. 15페이지를 보시면요. 그렇게 자료가 두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쵸? 박스 안에 보입니까? B는 실제로 어떤 사례를, 나는 실제로 어떤 사례를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의 사례가 학생 모두 메이라고 써 있잖아, 문제에. 그치? 학생 A, 학생 B, 학생 C까지 등장함으로써 모든 별로 학생들이 회의하고 있는 장면을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는 뭐고요? 수업 개요고요. 그죠? 가장 우리 시험 문제 출제되었던 일반적인 문항의 틀들이 그런 식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해당 수업 개요를 보여주는데 이걸 문장 형식의 텍스트로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직접 지도하는 형태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죠. 물론 지도하는 야간입니다. 야간. 세안은 아니고요. 간략하게 그냥 보여주는 야간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요런 이야기 말고도요. 교사 간의 대화라든가 협의회, 또 일반 사역과 같은 경우를 보면 장학회의, 또는 뭐 배움 중심 회의, 이런 것들의 명칭으로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가 대신에 가그런 사례 이런 부분 대신에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엔 산하의 법안들이나 법률들이요, 유네스코 산하의 법안들이나 법률들이 요 자리를 그대로 대신하고 있고요. 요 내용들이 그럼 당연히 밑으로 깔려 들어가는 거죠. 학생협의회가 밑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요 내용들이 밑으로 깔려 들어가는 케이스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내가 처음 보는 법안이다라고 해서 놀랄 수 있을 거라고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뭐 저게 눈에 익숙한 보이텔스바의 합의 관련한 부분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합의 익숙한 내용 아닌 다른 부분에 사료가 들어가게 되면 좀 당황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럴 때도 전혀 당황하지 말고요. 이것들의 출처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 항목별이나 조항별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이 항목별이나 조항별 내용에서 키워드만 딱딱딱 골라보셔봐봐. 그러면 대부분 다 뭐 다양성, 자유, 뭐 민주주의, 공감, 배려 뭐 이런 단어를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그냥 여기 관련한 내용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관련한 내용의 핵심은 교과서는 뭐 하면 안 된다? 국정에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말하듯이 뭘 보장해야 된다? 무슨 성을 보장해줘야 된다? 다양성을 보장해야 된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올 수 있는 문제 패턴을 말씀드린 겁니다. 패턴을. 이렇게 한 박스 안에 묶여있는 가, 나의 두 가지의 지문이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가의 지문 안에 들어가 있던 게 이런 패턴이었고 나가 학생활동 관련한 부분이었는데 이게 뒤바뀌어서 이게 나로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료 부분이 가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설령 가로 사료가 들어와서 사료 내용을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사료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 자료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 키워드가 뭔가만 잘 이렇게 체크하시면 다 푸시는데 크게 무리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성, 뭐 다원성 이런 말도 좀 들어가 있으면 그런 말도 잘 기억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그 말 때문에 이제 염려돼서 드리는 말인데요. 역사 해석의 다양성입니까? 다원성입니까? 다양성이에요. 역사 인식의 다양성입니까? 다원성입니까? 다원성이고요. 역사 인식의 다원성이고요. 역사 해석의 다양성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괄호 안에 다양성을 써야 되느냐, 또는 다원성을 써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앞부분의 그 지문을 잘 읽어보셔야 돼. 앞 단어를. 역사 인식의 다원성이고요. 역사 해석의 다양성이에요. 자, 따라 해볼까요? 역사 인식의 다원성, 역사 해석의 다양성.
그러니까 다원적 역사 인식이라는 말은 있는데 다원적 역사 해석 이런 말은 없어요. 우리 교재에. 우리가 읽어보는 수험서들 안에는 그런 내용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다양성이란 말과 다원성이라는 말은 반드시 구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형 도서의 다양성에 관한 법률이지 다원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역사 교과서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 역사 교과형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이라고요.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 앞으로 다시 돌아오고요. 예. 그 법안 뒤입니다. 7조 뒤에. 또한 역사 교과형 도서는 관용, 상호 이해, 인권, 민주주의와 같은 근본적 가치들을 장려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4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관용, 상호 이해, 인권, 민주주의.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은 국정화와 상관없이 역사교육 내부에서도 항상 중시되어지는 부분들이었고 많은 연구가 쌓여져 있는 부분들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인권이요, 인권. 그 인권에 관한 부분 때문에 우리 서양사 문제나 역교로 문제가 항상 변화해 왔다는 건 아실 거예요. 인권이 처음 제기되고 났었을 때 논의가 됐던 부분이 뭐였어? 특정 종조에 가해지는 집단적인 대학살. 이 부분이었죠. 제노사이드였죠. 그죠? 이게 더 확대돼서 지금 여성 인권에 관한 문제가 기출이 된 바 있었고요. 제3의 성. 기억나죠? 이 부분 말고 이제 인권에 관한 부분은 뭐가 남았겠습니까? 이게 서양사 문제로 나오든 역교 문제로 나오든. 이 두 개라면. 아, 하나가 더 있었죠. 서양사 문제로 나왔던 게. 그지?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였고. IT 공학원 문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죠? 요건 말고 이제 인권의 문제라면 또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제? 역사교육이나 서양사 문제로요. 주로 이쪽은 여성의 참정권으로만 이루어졌던 부분들이었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투적 노동운동이 등장하게 되는 1970년대 이후의 페미니즘 말고요. 1970년대 이전 시기의 그 페미니즘 일반적으로 그런 방향성은 참정권 지향운동이라는 점 아실 거 아니야. 그렇죠? 나중에 따로 서양사 수업 시간마다 사료 다 다뤄드릴 거예요. 교과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료들, 또 사료를 읽는 서양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료들, 또 교육부에서 편찬한 세계사 사료집 2015년도에 만든 사료집 내용 제가 거의 다 지금 마무리 지었거든요. 주말에 이제 원고를 넘길 텐데 그 내용들을 봐도 교과서 안에 봐더라도 실제로 여성 인권이 어떤 식으로 변화됐는가를 유추할 수 있는 사료들이 굉장히 교과서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아무튼 이 부분까지는 어쨌든 크게 한 번씩 다뤘다라고 칩시다. 그럼 이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겠냐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가적 폭력 앞에서 저항하게 되는, 국가적 폭력 앞에서 무력하게 되는 인권을 말하는 거겠지. 그렇죠? 주로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안부. 그렇죠? 위안부 사례 관련한 부분들이요. 실제로 위안부 사례 관련한 부분들을 아까 그 논쟁 수업 모형으로 다룬 케이스가 있거든. 군 위안부를 다루는 목적에서. 뭐 층집제. 일본 학자 같은 경우는 어떤 주장도 내비치냐면 일본군 위안부로 그 인권을 유린당했던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강제로 군에 징집당해서 끌려갔던 남성들의 인권도 조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새롭게 역사화를 시도한 바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자 중심의 시각, 여성사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이제 젠더사 중심의 시각으로 이렇게 옮아온 그런 대표적인 수업 사례들 같은 경우도 많이 보이죠. 그래서 앞으로 시험 문제는 이런 쪽에 조금 더 좁히면 아까 말했듯이 군 위안부 같은 경우 이런 문제가 조금 시험 문제 사례로도 잘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뭐 그것이 동아시아사 영역에서 다루어지든 또는 세계사 영역에서 다루어지든 한국사 영역에서 다루어지든 해당되는 관련하는 교과서 내용들이 있다라면 사료 체크 잘 해보셔야 될 것이고, 사료 체크 바로 그 윗부분에 들어가 있는 주 텍스트 내용의 키워드들도 한 번씩은 잘 요약해서 외워보도록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맨 아래 문단이네요. 경기도 조례와 사기교육청의 보조교재 개발계획하에서 국가와 민족 단위 역사에 매몰되지 않고, 국가주의입니다. 국가주의 역사교육에 매몰되지 않고 지역의 역사를 중심으로 인간의 숨결을 되살리는 시도는 눈길을 끈다. 서울시 교육청 차원의 조직한 역사교육위원회가 민주사회를 위한 이라는 접도를 붙이고 민주시민 형성을 역사교육 지향으로 선정한 뒤 토론을 화두로 삼는 사실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토론이 바로 무슨 문제? 논쟁 문제.
그 논쟁 문제가 과거에만 논쟁 문제였던 것이어도 상관없고 현재에만 논쟁 중인 것도 상관없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논쟁 중인 것도 상관없고 알겠습니까? 논쟁적이었던 것도 상관없고 논쟁 중인 것도 상관없고 향후 논쟁적일 것 같은 부분도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아무튼 논쟁적인 거라면 무조건 토론식 수업으로 다루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처럼 교사와 역사학계 그리고 제도권에서 이루어진 대안적 역사교육 탐색은 현실의 무게를 인정하면서도 새롭게 지향할 역사교육 논의가 구체성을 획득하는 데 적절한 시사점을 준다. 두 번째 건데요. 최근 한국의 민주주의 민주 시민교육 논의 역시 이 같은 흐름과 같이 맥이 통한다. 서울과 경기도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했는 바. 이때 제출된 두 보고서가 좋은 사례다. 두 보고서는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정체성 논란이 폭발적인 양상을 띈 12년, 14년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이 같은 현실 위에서 실천 가능한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현재 역사교육 논의에도 첨자할 점이 많다. 두 연구는 모두 헌법적 가치를 시민교육의 기본 방향 중 하나로 설정하면서 지금껏 뉴라이트 진영이 왜곡해 전유한 헌법적 가치를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해 재해석한다. 키워드입니다. 국민주권주의라는 말 기억하셔야 돼요. 민주주의 역사교육의 헌법적 가치입니다. 민주주의 역사교육의 헌법적 가치. 무슨 주의? 국민주권주의. 시험에 물어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역사교육 시험 문제로 물어볼 수 있는 단어라고요. 민주주의 역사교육을 이끌어내기 위한 헌법적 가치를 뭐에서 찾는다? 국민주권주의에서 찾는다. 국민주권주의에서 찾는다. 나아가서 국민 정체성, 애국심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되 그것을 인권과 민주적 헌정 질서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이해한다. 국익을 앞세워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당연시하며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와 다양성을 무시하고 억압하면서 우리 아닌 남을 배제하도록 이끌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두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의 원칙을 두 방향에서 제안했다. 이른바 사회 정치적 현안에 내장된 갈등은 교육 현장에서도 당연히 재현돼야 한다는 무슨 성? 논쟁성의 원칙. 이거 보이텔스 합의 바이 정신의 몇 번째? 몇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첫째는 뭐고요? 응? 그러니까 누가? 그렇죠. 교사가 수업 시간에 교사가 교실이나 역사 교실이나 수업 시간에 특정한 방향으로 아이들의 사고 방식을 이끌거나 변화되기를 바라면 안 된다는 거지. 교화 금지의 원칙이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원칙? 교화 금지의 원칙. 시작. 교화 금지의 원칙. 두 번째 사회적 현안으로 논쟁적인 것은 역사 수업이나 학교 교육 안에서도 논쟁적일 필요가 있다라는 논쟁성의 원칙. 세 번째가 이익 상관의 원칙. 이익 상관의 원칙. 그죠? 학습자의 자발적 견해와 자기 의사의 대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거지. 이익 상관의 원칙. 자, 세 가지 요구입니다. 1. 교화 금지의 원칙. 2. 논쟁성의 원칙. 3. 학습자 이익 상관의 원칙. 다 외우실 수 있겠어요? 에? 정확히 외우시도록 하셔야 돼. 누차 말하지만 기본적인 걸 외우지 않고 난 역사교육은 어려워요 그렇게 말하는 건 안 됩니다. 또 기본적인 거 그런 것들을 틀려버리면 단 1점짜리라도 해당 시험에 합격을 기대하지 마셔. 아시겠어요? 그 기입형 문항은 절대 틀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1번부터 4번, B형 1, 2번 적어도 6개 문항은 무조건 맞고 간다. 마지노선은 2점 깎이는 거다. 2점. 그 이상 깎이면 절대 안 된다. 극단적으로 2점 이상 깎였다. A형에서 이미 그 애는 떠났다. 그 애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시고 시험 보셔도 돼. 그러니까 꼭 기입형은 틀리지 않도록 하셔야 되니까 외울 때 가급적이면 어떻게? 정확히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적확히 외우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외워보죠. 보이텔스바의 합의 정신 세 가지. 첫째, 교화 금지 원칙. 둘, 논쟁성의 원칙. 3. 학습자 이익 상관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꼭
잘 외우시기 바래요. 어쨌든 그렇게 두 가지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가 논쟁성의 원칙, 두 번째가 학생들이 민주적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을 학교 생활의 다양한 국면에서 몸으로 익힐 수 있어야 한다. 몸으로 익힐 수 있어야 한다. 무슨 성? 실천성이라고요. 그 뭐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참여하지 않는, 실천이 아니고 참여하지 않는 민주주의, 구호뿐인 민주주의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여민주주의라는 말이 역사교육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참여민주주의라는 말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고요. 그 참여민주주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민주주의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태도가 공감과 배려였습니다. 공감과 배려. 참여민주주의를 이끌어내거나 또는 참여민주주의를 향해 달려나아가는 민주시민이 갖춰야 될 기본 덕목 가운데 하나가 공감과 배려였다고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지금 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뿐인데요. 그렇죠? 이걸 굳이 이제 구조화시키자라면 이런 식으로 좀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요 첫 번째가 지금 거기서 말했던 뭐가 되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논쟁을 이끌어내야 된다. 논쟁적이다. 논쟁성의 원칙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지금 무슨 성? 실천성이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런 것들은 주로 수업 방안으로 많이 구현이 돼요. 논쟁식 역사 수업이라는 수업 방안으로 많이 구현이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들도 수업 방안으로 많이 배양이 될 수 있겠죠. 아까 말했듯이 이런 거. 이거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넬 라딩스라는 학자가 제기했던 표현인데요. 공감과 배려를 바탕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국민들이 본인의 주권을 이렇게 행사하는, 주권을 행사하는 요 참여의 과정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끌어낼 수 없다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따라서 사회적 다수가 공감하게 되는 문제나 사회적 약자들에 관련한 문제, 또 소수자나 성적 소수자들에 관련한 문제, 이런 문제들도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나름 배려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큰 원칙에 지금 입각해 있는 것이죠. 요 틀이 지금 서울시 교육청이나 경기도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민주주의 역사교육의 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략 내용이 이해되십니까? 이 부분의 원칙 아까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였잖아요. 요거 이야기하면서 보이텔스바의 합의에서 비롯된 거라고. 그지? 첫째, 교화 금지. 둘째, 논쟁성. 셋째, 학습자 이익 상관의 원칙. 이렇게 나왔다고요. 단어 몇 개 안 되니까 외우실 수 있겠죠? 저런 것들이 기본 틀이 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좀 빠른 속도로 좀 해보도록 하죠. 잠깐만 쉴게요.